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연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라주느냐를 우리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소득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도 아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플레 때문에 네. 지금의 100만 원이 2, 30년 후에 100만 원하고 같겠냐, 네,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되겠냐,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나중에 왜냐면 연금이라는 것이 받는 금액이 가입 시점이 확정되면 좋은 건데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얼마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연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산수 문제. 사실 연금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은행 예금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의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년 이상 20년 후에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억의 집을 샀습니다. 근데 20년에도 얘가 10억이야. 근데 물가는 따블로 됐어. 그럼 사실상 나는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연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라주느냐를 우리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까 제가 7% 연금, 6% 연금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이미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화폐 가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끊임없이 상승해 주면서 1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사실 비율로 보면 1000%가 오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해지가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면서 해왔는지를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무슨 뭐 4%, 5%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이 높을까요? 아니면 7, 80년대 물가 상승이 높았을까요? 7, 80년대. 훨씬 높았어요. 예. 그죠? 우리가 지금은 사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7, 80년대는 우리가 우리 경제 성장기에 물가가 팍팍팍 상승했는데 네. 그때는 왜 이런 불만이 없었을까? 네. 고성장.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옛날에 뭐 70년대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그죠? 예. 지금은 직장 있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10,000원 받던 게 500만 원 됐다면 500만 원의 그 소득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소득이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을 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물가 상승 시대에 자산의 가치를 높여왔는지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득이 상승했고요. 그 증가된 소득을 재투자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방어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 내가 처음에 직장 생활 하려니까 이제 엄마가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집 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이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막 한 1억, 2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그렇게 기간 동안 내 월급도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집을 팔으려고 보니까 2억이야.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그 집을 팔았어요. 재투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2억의 집을 팔아서 2억의 집을 사요? 더 비싼 거. 더 비싼 집을 사죠. 그럼 2억의 집을 팔아가지고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어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대출 받겠어요? 못 받죠.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뭐야? 내가 소득이 상승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억짜리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소득이 상승되어 왔고 그 증가된 소득을 대출 이자를 갚는데 재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집값이 또 5억이 됐네? 또 5억을 팔아가지고 다시 10억의 집을 사는 거야. 대출을 5억을 안고. 그걸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 증가된 소득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결국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플레이션 더 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투자 방법이 정액 투자가 아니라 정률 투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여요. 네. 정액 투자라는 게 뭐냐면 네. 동일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고 정률 투자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아. 더 늘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정률 투자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아니야. 급여의 9%를 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9만 원 냈지만 월급이 200만 원 내면 18만 원 내는 거고 월급이 500만 원 되면 45만 원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정액 투자보다 정률 투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액 투자를 했다. 우리 아버지가 80년대부터 야 나는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월급 받는데 나는 2만 원씩 매번 투자할 거야. 그래가지고 2만 원씩 한 거야. 2만 원씩. 그래서 2만 원씩 40년을 투자했어요. 자, 정액으로. 자, 그러면 2만 원씩이면 1년에 24만 원. 네. 10년이면 240만 원. 40년이면 960만 원 들어가요. 네. 자, 그렇죠? 그럼 내 원금이 960만 원 들어갔잖아요. 나는 정액 투자했으니까. 근데 수익이 1000%가 나야. 10배가 나야 960이 1억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960만 원 정액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960만 원 냈는데 쌓여있는 금액은 2천, 3천이야. 그죠? 이게 이렇게 도저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정액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2만 원씩 투자할 거가 아니라 내가 월급의 10%를 투자할 거야. 네. 그러면 20만 원 받을 때는 2만 원 투자했지만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투자하게 되고 5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쌓여가지고 몇 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반드시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액 투자만 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냈는데 나중에 연금액이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내는 거는 10년 전, 20년 전을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이건 수학, 산수 문제, 산수 문제. 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나의 투자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가줘야 된다. 네. 정률로. 기본적으로 정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고 단지 수익률만 올려가지고 하겠다는 방법은 수익이 아까 1000%가 나도 내가 낸 원금이 960밖에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아유,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보통 저희가 뭐 매월 30만 원, 50만 원씩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 막 이런 네. 얘기 하는데 네. 똑같이 그건 정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만 원이지 앞으로 물가가 10배 뛰는 10년 후에도 30만 원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땐 300 하고 있어야지. 그러네요. 기본적으로는 정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그럼요. 화폐 가치를 지키고 네. 연금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 선배들은 다 정률로 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물가 시대를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아, 네. 아, 요거 갑자기 좀 작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1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네. 대략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수학 문제지만 네. 지금 이제 수학 시험인데 만약에 물가가 1년에 5%씩 올라서 뭐 일단 단순 누계로 네. 뭐 10년 동안 100%가 50%가 오른다. 그랬으면 물가가 50%가 오르다는 얘기는 어쨌든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100만 원이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겠죠. 아, 그렇게 진짜 그렇게 뭐 아깝게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지, 그건 디플레이션이 올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다면 사실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어려워지겠지만 지금도 느꼈지만 옛날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지금 200, 300을 벌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소득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도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률로 해야 된다. 네. 늘어난 만큼 더 늘려야 된다. 그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는 가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주택연금이 나중에 노후 자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아니, 가입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택연금이 이제 평균 가입 그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집을 내가 쓰고 가는 거는 좋은데 물려주고도 싶잖아.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이거는 물려주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뭐 개인연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연금은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대안이다.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택연금으로 이제 쓰고 가시는 거거나, 혹은 내가 진짜 물려줄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미혼이고 뭐 조카도 없고 진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다 이제 쓰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반적인 주택연금의 가입 금액이나 연령을 보시면 70대 초반에
4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내 집값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70세 가입하시게 되면 1억당 한 3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4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 말고 실거래가 시세 기준으로 4억 정도 되면 한 120만 원 정도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금액이 되고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돌아가시는 우와, 날까지. 좋네요. 네. 뭐 근데 이런 또 수학적인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집값이 4억인데 한 달에 120만 원 연금 받으면 내가 이거 언제 4억 받냐. 왜냐면 120만 원이라고 해봐야 1년에 1,400. 예. 10년이면 1억 4천. 30년 받아봐야 4억이 될까 말까요. 아, 그렇구나 또. 그럼 70세 받으면 100세까지 살아야지 원금 받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떨면서 길거리 떠돌아다니면서 이거 받으면 아니지만 이 집에 4억짜리 집에 사는 것에 대한 주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1억당 월세가 한 30 하거든요. 예. 그러면 4억이면 120만 원 월세 내가 안 내면서 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이 아니라 240을 받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면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10억짜리 집을 매각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4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이면 뭐 서울시에만 봐도 어쨌든 30평형대. 그럼 뭐 두 노부부가 넓은 집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손주도 없고 아무도 없고 가끔 놀러 오는 건데. 그다음에 뭐 서울시 한복판에 비싼 집을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살아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집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 그 집을 팔아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조금 작은 평수에 오히려 더 쾌적한데 집을 사시는 거고 그럼 남은 금액이 한 5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사서 집으로 연금 받고 남은 5억 가지고 그걸 또 분리든 간에 다른 캐시플로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죠. 그러네요. 예. 수치상으로는 이래요. 사실 내가 그 동네를 팔고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평생 무슨 뭐 목동에서 살아왔는데 이 목동을 팔고 내가 저 김포로 간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목동에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집값이 10억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한 이후에 주택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부자분들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쪽으로 갈수록 네. 주택연금 가입을 잘 안 하세요. 일단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9억이 넘으니까 안 되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주택연금까지 안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뭐 좀 돈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뭐 1가구 2주택인 거예요. 근데 네. 한 주택이 네. 좀 약간 변두리 쪽에 네. 그 4억 정도 있으면 네. 그런 거는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되겠네. 실거주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실거주 해야 됩니다. 실거주 하면서 네, 해야 그럼요. 돼요. 내가 무조건. 거주하는 주택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주택이 10채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1억짜리가 9개야. 그러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저기 전세 준 집이나 투자한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집을 이탈하게 되면 주택연금이 해지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 핵심지에 하나 갖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외곽 지역이 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실거주를 외곽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데 요 두 집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또 돼요. 안 되는 거구나. 네. 이게 그렇게 까다롭긴 하구나. 네, 이게 왜냐면 주택연금이 사실 좋아요. 왜 좋냐? 어쨌든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개인 사금융, 개인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뭐 갑론을박, 뭐 얘가 뭐 좋다 안 좋다, 뭐 비용이 많다, 무슨 이자가 복리다, 무슨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국민연금도 88년도에 그랬어요. 처음 만들 때 이거 안 좋다고. 근데 지금은 그때 가입 안 한 걸 후회하잖아요. 주택연금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택연금이야. 그래서 가입 자격을 9억 원 이하로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가입하지도 않겠지만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기금이 그들을 위해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에게는 더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받다가요. 네. 4억 다 못 쓰고 한 2억만 쓰고 네. 이제 돌아가시게 된 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상관없어요. 돌아가시면 그 집이 주택연금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의도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연금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한테 상속이 돼요. 아들이 받으면 돼요. 근데 받고 보니까 주택연금이 대출이잖아요. 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연금처럼 드리는 거거든요. 집을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4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액이 2억이야. 네. 거기다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기 이제 보증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쭉 다 보니까 3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그 집을 물려받아가지고 3억을 갚으면 돼요. 상속 받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받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팔아도 3억도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 집이고 내가 살지도 않을 거고 뭐 의미도 없는 집이다. 그러면 아들이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서 경매 처분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건 받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특히 받고 보니까 집값은 4억인데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 대출액이 막 6억, 7억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내가 그 대출 금액을 상환하면서도 남는 게 있다. 그럼 받으시면 되고.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라 그게 부의 재분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사실 제가 연금 박사로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게 뭐냐면 연금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보냈을까?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연금이라는 제도가 나온 거는 1969년도에 공무원연금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불과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연금이라는 게 아예 우리나라에 없었어. 그럼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안 늙었냐? 다 늙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역사상 변함없이 노후를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이었어요. 일, 노동. 네. 이해되시겠죠? 네. 사실 연금 소득, 이 연금이 필요해진 이유, 노후의 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해진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지금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퇴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퇴직. 퇴직이라는 단어는 왜 발생인지 아세요? 퇴직. 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좋은 말로 은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전체적인 사회 질서가 생산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잘 생산성을 통해서 많은 동일한 투입하는 노동력과 투입하는 비용 대비 더 많은 생산성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20, 30대, 30, 40대는 젊기 때문에 똑같이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50, 60이 되니까 점점 이제 앉아가지고 생산성은 없는데 앉아서 돈만 받으러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보낸 게 퇴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퇴직 이후에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럼 그때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해온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죠.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노후에 부동산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연금도 아니야. 사실 진짜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우리가 대부분 뭐 하고 살았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농사지었잖아요. 네. 자, 농사지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시골에서 농사지는 할머니 계세요. 언제까지 농사지어요? 55세에 농사지는 거 퇴직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언제까지 하시냐면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지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생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시게 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요. 잘 보시면 저희 아는 친척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는 분이 계세요. 소. 네. 자, 그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이도 지금 이제 한 7순이신데 일어나가지고 소한테 염을 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왜냐면 소 염을 안 주면 죽잖아요.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사실 강아지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소가 크고 또 그 소를 팔아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언제까지? 소는 또 새끼를 낳잖아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연금 준비하셨냐고. 그때 연금 준비를 왜 안 했는 거야? 왜 안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친척은 퇴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일하면 퇴직이 없고 그러면 사실 노후가 더 안정된다. 네. 사실 연금 소득도 소득의 일환인데 그 기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을 통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금을 제외한 확실한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도 준비하지만 평생 소득도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지금 평생 일하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
젊을 때는 애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피 튀기게 일했죠. 그런데 이제는 애들 다 크고 그럼 뭐만 필요해 이제? 나하고 내 배우자가 먹고 살 정도의 기본 소득만 있으면 돼요.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잖아. 네. 그죠? 예.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돼요. 네. 그러면 그걸 벌기 위해서 내가 아주 힘든 일을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낸다거나 네. 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유튜브 얼마나 좋아 유튜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큰 소득 안 돼도 매일같이 구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많이 안 돼도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용돈이 돼도 내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일을 하셔라 일. 그것이 연금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거기에 일.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일을 젊은 시절에 막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 말고 그럼요. 네. 예,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그 젊을 때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요게 괴리가 그죠. 크니까 네. 돈 쪽으로 좀 많이 네, 가는 네. 경우도 있는데 노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 키워놓고 집도 잘 장만하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죠. 네. 내 인생 아깝잖아요. 음. 그죠? 내가 뭐 인생 2번 살아요? 진짜 정말 이 45년 지구 역사상 딱 100년 왔다 갔다 가는데 네. 길어야 100년. 네. 뭔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옛날에는 다 썼지만 요즘 얼마나 좋아 하고 싶어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네.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만 찍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다. 아, 물론 큰 돈 벌려면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벌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가능하다.